김기철의 빨간펜,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유한국당 발표한 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오늘 국회 갔다 왔거든요. 예, 예. 국회를 갔는데 정문으로 못 나왔어요. 들어갈 예, 때는 예. 정문으로 갔는데 이제 밖에 지지자분들이 둘러싸여서 밖에서 이제 소리치고 계시고 그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계단 앞에서 이제 집회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예. 답답했습니다. 예. 네. 이게 뭐 국회 안에서 좀 논의를 하고 예. 처리를 해야 될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답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부동산 네. 대책 관련해서 들고 오셨어요. 네, 예, 예. 지난 월요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고 네. 뭐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다 팔아라. 네, 그래가지고 지금 네, 조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하여간 보도가 나왔어요. 이번 부동산 대책을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잡고 싶다. 뭐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게 뭐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 부정적인 보도가 훨씬 더 많았어요. 예, 예. 이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 국민들의 욕망과 다투는 거잖아요. 예, 예. 욕망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와도 이게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 대출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줄이겠다. 예.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뭐 이런 게 그 핵심이죠.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될 가격이 두 개가 있어요. 15억과 9억이 있는데 15억? 네. 9억. 예. 이 얘기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는 다 자기 문제로 이해를 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종부세 걱정하고 뭐 예, 이러잖아요. 예. 그렇죠.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대출도 안 해주겠다. 어떤 대출도 네.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15억 현금이 없으면 15억 이상 아파트는 못 사는 거죠. 예. 그 9억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그 LTV가 9억 이하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예. 9억 초과분에 대해서 20% 이런 거고요. 그 이제 뭐 종부세를 강화하고 예. 다주택자에 대한 그 종합부동산세를 좀 가중하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네. 예를 들면은 네네. 12억 원짜리 아파트다라고 네, 네. 하면은 네. 9억 원까지는 40% 대출이 되고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3억 그렇죠. 6천만 3억 6천만 원쯤 되죠. 예, 되는 예. 거고 나머지 나머지 3억 3억 원에 대해서는 20%까지 20% 대출이 되니까 6천만 6천만 원. 원. 그래서 총 총 4억 1,200만 원. 네. 그러니까 이게 과세 구간 같은 느낌이에요. 그 세금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매기잖아요. 예, 예. 아,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어쨌든 대출을 막아서 네. 수요를 줄이겠다. 수요를 줄이겠다라는 네. 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5억 정도를 빌리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니까 수요는 줄어들 거고 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혼까지 모아서 요즘 사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영끌도 이제 네. 옛날에는 진짜 끌어 모으면은 네, 네. 뭐 한 5억까지 모았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모을 수 있는 게 한 3억까지, 네, 2억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양도세 한시 예. 유예 기간을 둬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 일부를 내놓게 하는 것. 그러니까 청와대 다주택자들을 내놓게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일시적으로는 이제 뭐 가격이 안정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책에 너무 빠르게 적응을 해와요. 예.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눌렀던 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요. 예.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 상반기에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요를 억제한 다음에 공급을 좀 늘려줘야 되거든요. 뭐 그래서 공급을 좀 늘릴 것 같고 오늘 그 발표는 아니지만은 그 정부 관계자 발언으로 예. 내년 1월 중순에 1, 2인 가구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겠다 했으니까요. 예. 뭐 이런 것과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고 이게 결합되면은 당분간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네, 사실은 반발하는 층이 그렇죠. 있고 네, 뭐 네. 있어요. 항상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은 네. 특히 이제 이번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는 집을 살라고 영끌 해가지고 네. 집을 살라고 딱 지금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정부가 딱 막으니까 네. 이거 위헌 아니냐? 네, 네. 뭐 재산권은 침해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뭐 이때면은 뭐 소유의 자유나 뭐 네, 이런 거 예, 제한하는 예, 거 예. 문제 아니냐라고 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위헌 소송을 실제로 정의찬 변호사라는 분이 냈어요. 냈어요? 그러니까 예.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집을 담보로 한다. 이거 예.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있는데 이걸 제한한 것은 헌법 제23조,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미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게 뭐 헌법 소원 법조인들은 대부분 이게 기각될 거라고, 각하될 거라고. 각하. 네. 기각은 뭐고 각하는 뭔가요? 각하는 예. 논의도 않고 버리는 거죠. 논의도 안 하고 버리는 거. 예. 기각은 논의는 하고 해보고, 버리는 거. 예. 아, 그렇군요. 음.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렇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정부의 지금 어떤 대책이 네. 유효하고 바른 방향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부 재량권에 해당된다. 재량권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그러면은 이 정의찬 변호사의 네. 논리대로라면은 LTV 비율을 정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합헌인데 15억 이상에 대해서 대출을 금지하는 것도 그렇다면 합헌이다. 그러니까 재량권에 해당된다. 정부 정책, 경제 정책 큰 틀로 봐야 된다. 뭐 이런서 이제 그 법조계에서는 각하 의견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만은 여전히 네. 비판의 목소리는 네. 이미 부자들은 다 지금 집 사놓고. 사놓고 이제 뭔가 네.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네. 뭐 이런 비판들이 야당과 뭐 중산층 쪽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중산층과 서민, 예. 한국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찬 거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럼 중산층과 서민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 작년 통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은 상위 10%의 그러니까 집값 평균이 9억 7천만 원입니다. 9억 7천만 원. 9억 7천만 원. 정확히는 9억 7,700만 원인데 그 이상이 10%밖에 없어요. 우리 가구 수 중에서. 예. 대부분이 그러면 9억 이하, 90%는 9억 이하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9억 이하는 새로운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중산층이라고 한 분들이 주택 마련, 네. 기본적으로 그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빼놓고는 대부분 9억 이하에서 거래가 그렇군요.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거는 좀 지나친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제가 저번에 본 통계로 기억하기로는 서울 아파트 값의 평균이 뭐 8억 얼마인가 네,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네. 평균의 함정인 건가요? 너무 비싼 아파트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평균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건가요? 그 평균의 함정일 수도 있고요. 예. 사실 이 대책이 나온 게 평균의 함정 때문에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돼 있다. 예.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께서는 전국 평균을 보신 거죠. 전국 평균을 봐서 전국 예. 평균이 32주 연속 하락했거든요. 예. 하지만 서울,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서울 주변의 신도시는 25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책이 전국 평균에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과열지구에 맞춰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걸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 주택 가격 평균도 평균의 함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8억 얼마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실을 모른다고 비판을 엄청 받았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경실련에서도 뭐 이런저런 그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집값이 2년 반 동안 예.
한 채당 평균 2억 5천만 원이 올랐다.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 네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평균 네. 한 명당 3억씩 뭐 집값이 네. 올랐다 뭐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런 여론에 이제 밀려서 혹은 아니면 심각성을 깨달아서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동산 가격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고요. 예. 홍남기 부총리께서 상반기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은 총선을 겨냥한 시점상 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단순히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예. 이 정부가 우리 경제 위기의 뇌관을 미리 좀 제거하고 그리고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어떤 그 여력을 좀 마련하기 위한 그런 종합적인 대책으로 이해를 해야 이 부동산 대책이 이해된다고 봅니다. 네. 뇌관을 제거한다라는 네. 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뇌관은 전쟁 용어 아닌가요? 그렇죠, 뇌관이죠. 네, 이게 네. 그 미국 금융위기도 사실 부동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거고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경제 위기가 가계부채가 폭발해서 이제 시작되는데 예. 지난 1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GDP 대비 네, 가계부채. 예. 다 뭐에 빚을 그렇게 졌나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예. 주택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고요. 예. 그 한국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입니다. 93%.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1년에 1,000원을 버는데 예. 빚이 930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력이 그만큼 네. 빚을 지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 대부분이 그 주택담보대출이고요. 예.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부채 문제를 사전에 이렇게 좀 팽팽한 공에 풍선에 바람을 미리 빼야지 폭발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예. 금리도 낮추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확장적 재정을 하고 이래도 경제 성장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이제 그러니까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데 그게 전부 다 부동산으로 가는 때문인 건가요? 예. 부동산으로 일단 많이 가니까. 예. 그 어제 이주열 하는 총재가 예. 그러니까 완화적 금융 여건, 그러니까 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금리를 내리면은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널뛴 이유가 금리 인하의 일부가 있다라고 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은 이 금리가 이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예. 주식 시장으로도 흘러가고 뭐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로도 흘러가고 또 가계로 가면 그게 이제 소비로도 이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가계는 이미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새로운 수입이 오더라도 이게 이제 이자 비용으로 다 나가버리고 예, 예.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지도 않는 거고 기업들도 그렇고 시장의 자금도 주로 부동산에만 몰리고 예. 상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올해 증시의 그 공모 이런 거에서 호황을 이루는 건 리츠입니다. 리츠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잖아요. 간접 투자. 네, 예. 간접 투자 가능한 부동산 주식 상품인데 이런 것처럼 어떤 형태를 띠든 간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하는 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도 있고 예. 또 이 올해 책정된 예산으로 확장적 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흘러나와도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가버리면은 그 문재인 정부 초기 출범할 때 이제 목표가 경제 구조 개혁이잖아요. 예, 예. 근데 지난 2년 반 동안 경기 방어하느라고 그 경제 구조 개혁의 과제들을 못 했어요. 예, 예. 근데 내년에도 그게 반복되면은 재원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강화하더라도 그게 부동산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 경제 구조 개혁의 여력들이 시장에 없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유동성의 길목에 이렇게 좀 이렇게 독을 좀 쌓는 게 이번 대책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찌됐든
금리는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네, 금리를 뭐 갑작스럽게 올리거나 그러기는 힘든 상황. 힘들죠. 그러면은 계속 이제 그 저금리 기조가 될 테면은 그러면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돈 생기면은 네. 대출 받아서 저금리면은 대출이나 유동성이 풍부해진 유동성들이 다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네. 이번에 좀 강하게 네. 규제를 했다. 그러니까 내년이 사실 그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인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예. 내년 지나면 사실 1년 반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 정책을 하려면 사전에 그 부동산으로 흘러가 버리는 길목을 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게 단순히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책 자체를. 그래서 그런 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정부 정책을 허점을 파고들고 예. 뭐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떻게 바꾸는 거를 지금 우리 구조개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뭐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예. 부분에 대한 투자들을 좀 줄이고 그동안은 이 조선산업 위기 때 예. 조선산업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계속 공적자금 돈이 투자하고 들어갔죠. 예. 그런 산업에 가는 돈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필요한 거라든지 AI 투자라든지 R&D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경기 지표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런 걸 위해서는 어쨌든 그 돈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돈만 있으면은 다 부동산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번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단순히 집값만 잡긴 물론 집값도 잡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이번에 나왔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 정책 성공할까요? 전망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성공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성공해야지 뭐 사실 경제 구조 개혁도 하고 그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예. 이러는 거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 빨간 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